태종 왕후의 슬픈 일생. 태종의 아내 원경 왕후 민씨는 고려 만렵의 중신이던 민제의 딸로 공민왕 14년에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영특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자랐지요. 시아버지인 이성계가 고려를 뒤엎고 조선을 건국하여 옥자에 오르고 남편인 이방원이 왕자가 됨에 따라 민씨는 왕자비로 신분이 격상되었습니다. 태조는 전처 한씨 소생인 6과 후처 강씨의 몸에서 난 2까지 모두 8명의 아들을 두었으나 마지가 일찍 죽어 7아들이 있었습니다. 막상 세자를 책봉해야 할 시점이 이르렀을 때에는 어린 막내 아들 방석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여럿일 뿐더러 아버지를 빼닮은 5째 방원이 버티고 있는 이상 그 책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리가 없었지요. 아내 민씨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남편인 이 방원이 세자가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위로형이 셋이나 있지만 그가 가장 출중할 뿐 아니라 개국 공신 노릇을 톡톡히 한 이방원을 젖혀두고는 새 왕조의 기틀을 다질 군왕 제목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고 계시면 어찌합니까? 민씨가 남편에게 말하였지요. 그럼 어쩌란 말이오. 저희 2분 오라버니를 비롯하여 나리의 주변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지혜와 힘을 빌려 이를 도모하시면 무슨 방책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날부터 이방원의 집에는 처남인 민무구, 민무질 형제를 비롯하여 여러 동지들이 모여 은밀한 대책 강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움직임이 반대 세력의 감시를 피할 도리가 없었지요. 태조 7년 정도전 남은 등은 태조를 배할하고 왕자들이 반란을 일으킬 기미가 있으므로 세자를 어서 빨리 책봉하고 나머지 왕자들은 적당한 지위를 부여하여 지방으로 분산시키자고 건의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방원은 치를 떨며 처남들을 불러다가 대책을 협의하게 되었지요. 민무구가 말했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희 형제가 있고 손발 같이 움직일 동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도전 일파를 처치해버리면 됩니다. 이 방원은 깜짝 놀랐지요. 정도전은 개국 공신 중에서도 으뜸일 뿐만 아니라 부왕의 오른팔과 다름없고 자기가 왕자의 지위를 누리는 것도 어느 정도는 그의 덕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원이 선뜻 단안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논의를 옆방에서 엿들은 아내 민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뭘 그리 주저하신단 말입니까? 나리께서 보위에 오르고 싶은 야망이 있으시다면 그 정도는 각오하셔야지요. 아내까지 이렇게 말하자 이방원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가 8월 하순경이었는데 마침 정도전, 심효생 등 중신들이 남은의 첩의 집에 초대를 받아 술을 마시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방원을 비롯한 민씨 형제, 다른 부하들을 거느리고 들이닥쳤지요. 연회장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중신들은 무참히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방원은 내친김에 이복 동생인 방번, 방석까지 죽여버렸지요. 태조의 분노는 극에 달하여 미친 듯 펄쩍 뛰었으나 조정은 이미 이방원 일파의 세력 아래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겁을 집어먹은 다른 중신들이 엎질러진 물과 같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냐고 달리는 바람에
태조도 마침내 맥이 풀려 하늘의 운수로 돌리고 말아 그 일은 흐지부지 무마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조정에서 이박원의 세력을 꺾을 자는 아무도 없었지요. 누구나 세자의 자리는 당연히 이 방원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였고 본인 역시 그렇게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용이 주도한 아내 민씨는 남편에게 조용하게 말하였지요. 정도전이 없어진 지금 조정 안에 나리 뜻을 거역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만 세자 책봉 문제가 정식으로 대두되거든 나리께서는 사양을 하시고 영안군을 추천하십시오. 아니 부인, 그것이 대체 무슨 말이오? 세상의 이목이 두렵습니다. 세자위를 선뜻 받으시면 사람들이 나리를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 일단 형님께 양보하셔서 사심이 없다는 인식을 안팎에 심어 놓으시고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아내 민씨의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맏형인 이방과를 세자에 천거하게 되었지요. 태조는 상심한 나머지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주고는 늙은 몸을 이끌고 고향인 함흥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원래 심약했던 정종은 동생에게 떠밀려 왕위에 오르긴 했으나 하루하루가 바늘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정종은 불과 2해 만에 동생 이방원에게 보위를 양보하고 상황으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태종이 보위에 오름으로써 그의 아내 민씨는 하루아침에 국무가 되었고 스라에는 건강한 사남 사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순조로웠지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태종이 즉위했다고 하지만 정종과 태조가 상왕과 태상왕으로 엄연히 존재함으로써 왕실의 위계 질서가 이상하게 꼬여 있었고 더군다나 태상왕은 태종을 미워하여 옥새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왕의 처남들인 민씨 형제들은 태종에게 어린 세자에게 왕위를 넘기고 물러나도록 권하였지요. 태상왕으로부터 노여움을 풀고 옥새를 내리도록 함으로써 나라의 창피를 면하고 왕권에 의한 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도모한다는 이유였으나 세자가 등극하면 자기들은 외척으로서 권세를 잡겠다는 야심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민씨 제거를 외치고 나온 사람이 태조 야후이며 태종의 삼촌인 의양군 이화였지요. 이화의 상소에 이어 민씨의 반대파들이 불같이 들고 일어나자 태종도 할 수 없이 민무구, 민무지를 외딴 섬에 귀양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정을 주무르던 세도에서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어 떠밀려난 민씨 형제들은 울분을 이기지 못하여 병이 들었고 마침내는 사약을 받아 영영 불기의 객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오라버니를 잃은 민왕후의 상심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남아있는 동생들인 민무휼, 민무의 손을 잡고 통곡하니 세자와 왕자들도 덩달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무회는 세자인 양녕군을 손을 잡고 하소연을 하였지요. 세자저하, 우리 형님들이 역모를 꾸몄다니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우리 형제만은 화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은 보통 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들릴 수 있었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반대파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은 민씨 형제는 세자 저하께 아부하여 총명을 흐리게 할 뿐 아니라 자기 형들의 복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끄러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죽임이 마땅하옵니다.
이런 상소가 빗발치고 보니 태종도 어쩔 수가 없었지요. 마침내 민씨 형제는 사약을 받았고 아들 넷의 참혹한 죽음을 본 영부원군 민재는 늙기도 했거니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여 우라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졸지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를 한꺼번에 잃은 왕후는 눈물마저 메말라 버렸지요. 그녀의 마음고생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막내 아들 성령군이 14살의 나이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세자인 양녕군이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망나니 짓에 정신이 팔렸기 때문이었지요. 양녕은 공부를 게을리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밤에 몰래 궁궐 담장을 넘어가 시정 잡배들과 어울려 기생집에 드나들기 일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나 시흥 등지로 돌아다니며 며칠씩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대부의 첩을 빼돌려 정을 통하기도 하였지요. 그렇게 되니 조정 안에서는 폐세자 논의가 물 끓듯이 일어나 마침내 양녕군이 세자에서 쫓겨나고 셋째인 충녕군이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왕후의 마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어질고 총명한 충녕군이 부모의 마음을 효성으로 헤아리고 형제들과 우위를 다지며 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왕후로서도 불행 중 다행이었으나 첫째 아들의 못된 행동은 여전할 뿐 아니라 아우에게 밀린 둘째 아들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어버렸으니 그 역시 어머니로서 쉽게 감내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종이 등극하게 되었지요. 중전인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왕대비가 된들 무슨 영화가 있단 말인가? 민대비는 이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귀찮고 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대궐을 벗어나 여기저기 절을 찾아 불경을 읽고 친정 식구들을 위해 제를 올리는 것을 여생의 보람으로 삼았지요. 마음의 상처가 워낙 깊은 데다 고달픈 길 나들이로 피로가 쌓이다 보니 문경사에서 그만 병을 얻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효정이 지극한 세종이 문경사까지 달려가서 모시고 돌아와 간병의 정성을 다했으나 민대비는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56세로 인생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합니다. 왕자를 낳은 시골 처녀. 옛날 조선시대 정조가 왕비로부터 후사를 낳지 못하자 조정의 대신들의 걱정은 태산 같았습니다. 왕후가 대군을 낳지 못하고 뒤이어 후궁으로 들어온 선빈 성씨가 낳은 무뇨세자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정조의 고문부대는 박명원이 후사 문제에 대해 아주 적극적이었지요. 박명원은 영조의 딸인 화평옹주의 남편으로 정조의 고무부였습니다. 이때 그에게는 사촌 조카딸이 있었지요. 인물이 몹시 예쁘고 예의가 발랐습니다. 박명원은 이 조카딸을 떠올리고 정조의 마음을 은밀하게 떠보았지요. 전하, 속히 후궁을 간택하십시오. 후사가 너무 늦었사옵니다. 그 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요. 그런 말씀 마시고 더 늦기 전에 후궁을 들이셔 왕자를 생산하셔야 하옵니다. 즉시 나라 안에 간택령을 내리셔야 하옵니다. 후궁을 들이더라도 간택령은 내리지 않겠소. 그럼 조용하게 후궁을 맞아 들이시옵소서. 혹시 고수께서 마땅한 규수를 알고 계십니까? 전하, 신이 후궁을 천거하시면 받아들이시겠사옵니까?
그야 여부가 있겠소? 실은 신의 일가 중에 마땅한 규수가 있사옵니다. 잘 되었소. 정조의 허락을 받은 박명호는 몹시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는 대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즉시 사촌 아우를 불렀지요. 이복에 우리 가문에 경사가 났다네. 자네의 딸이 후궁으로 들어가게 되었네. 예? 자네가 임금의 장인이 된단 말일세.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 사람아, 가문의 영광을 버리겠다는 겐가? 나는 임금의 장인이 싫습니다. 임금의 후궁이란 아들을 낳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찬밥 신세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딸아이를 그런 불행한 곳에 보내기가 싫습니다. 자네가 싫어도 할 수 없다네. 이미 주상과 약속이 되었네. 형님, 저는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형님이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박명원의 사촌 동생은 곧장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보게, 이러지 말고 나를 좀 살려주게. 형님이야말로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사촌 동생은 곧장 그의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박명원은 큰 낭패였지요. 이미 임금과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일가 친척 중에서 교수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때 여름 장마철이어서 비가 오락가락하였지요. 박명원은 저마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를 들으며 온갖 시름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전라도 여수에서 박생원이라는 분이 찾아오셔서 마님을 뵙고자 하옵니다. 그 양반이 웬일이지? 어서 모셔라. 박생원은 전라도 여수에 사는 박명원의 친척 아저씨 뻘이었습니다. 아저씨, 한양에는 어인 일이십니까? 말도 말게나. 이번 장마에 집이고 땅이고 다 떠내려가 버렸다네. 그래서 한양에서 입에 풀칠이라도 해볼까 하고 저 자식을 데리고 무작정 상경했다네. 그럼 지금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남대문 밖 주막 거리에 묵고 있는데 관연한 딸아이가 걱정이구나. 아저씨에게 딸아이가 있습니까? 그렇다네. 어쩌다가 혼기를 놓쳤다네. 지금 19일세. 아저씨 당장 집으로 데려오세요. 관연한 딸을 주막 거리에서 묵게 할 수는 없지요. 그래도 되겠는가? 예, 어서 데리고 오십시오. 박생원은 곧장 식솔들을 데리고 박명원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이때 딸린 식구들이 여남은 명이나 되었습니다. 박명원은 박생원의 딸을 보고 입이 떡하고 벌어졌지요. 아름다운 얼굴에 자태마저 몹시 고왔습니다. 보물이로구나. 박명원은 즉시 입궐하여 정조를 만났지요. 전하, 규수를 입궐하라 하면 되겠습니까? 괜찮은 집안이요? 집안이 한천한 것이 흠이 옵니다. 오히려 잘 되었소. 정조와 박명원은 약속을 하고 그제서야 후궁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말을 조정에 알렸습니다. 그동안 박명원의 집에서는 그의 부인 화평옹주가 규수에게 궁중 법도를 가르치고 있었지요. 아저씨, 이제는 시골 농사꾼이 아닙니다. 어엿한 임금의 장인이니 앞으로 언행에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박 교수는 총명하고 몹시 지혜로웠습니다. 화평옹주에게 궁중 법도를 익혀 어엿한 궁중의 여인으로 변신하였지요. 정조는 날짜를 잡아 박 교수를 맞이했습니다. 정조는 첫눈에 반해버렸지요.
그 뒤 시골 처녀는 왕자를 생산하여 마침내 수빈이 되었습니다. 이 수빈 박씨에게서 태어난 왕자가 훗날 조선 제23대 순조 임금이라고 합니다. 부인의 현명한 조언. 옛날 허윤이 이브랑 벼슬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위나라 황제인 명제에게 한 신하가 찾아와서 말하였지요. 배하, 이브랑 허윤이 관리들을 임명할 때 자기 고향 사람들을 많이 쓰고 있다 합니다. 그게 정말이냐? 당장 허윤을 잡아들여라. 명제는 크게 노하여 자신의 호위를 맡고 있는 호분낭을 허윤에게 보냈습니다. 호분낭은 허윤의 집에 가서 큰 소리로 외쳤지요. 황제 폐하의 명령이다. 이브랑 허윤이 자신의 고향 사람들을 관리로 많이 임명한 죄를 묻고자 그를 잡아들이라 하셨다. 호분낭은 병사들을 시켜 허윤의 몸을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대궐로 끌고 가려고 집을 나섰지요. 바로 그때 허윤의 부인 완씨가 맨발로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서방님, 어질고 사리에 밝은 폐하께는 이치를 따져 말씀하셔야 설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을 생각하여 하소연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실 겁니다. 허윤은 대궐로 끌려가서 명제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명제가 허윤의 잘못을 지적하자 허윤은 당당하게 말하였지요.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는 사람을 써라. 제가 관리로 임명한 사람들은 제 고향 사람이기도 하지만 제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직분에 맞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지요. 명제는 허윤이 관리로 임명한 사람들을 일일이 조사해 보았더니 직분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명제는 허윤을 불러 말했습니다. 그대 말이 옳다. 그런데 벼슬아치가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다니 참으로 청렴한 관리로구나. 명제는 허윤을 풀어주며 새 옷을 한아름 안겨주었습니다. 부인 완씨는 허윤이 풀려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윤이 붙잡혀갔다고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혀졌을 때에도 걱정할 것 없다. 오늘 저녁에 돌아오실 것이야. 라고 태연하게 말하며 허윤이 먹을 죽을 쑤어 놓았다고 합니다. 과연 그 말처럼 그날 저녁 허윤은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호랑이를 물리치고 얻은 여인. 조선시대 서울의 무변 이수기는 풍채와 기골이 장대하고 힘도 세었지요. 그가 강원도에 일이 있어 양양 땅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해가 저물어 길을 잃고 험한 산길 수십 리를 걸었으나 인가를 찾지 못하였지요. 그때 문득 멀리 불빛이 보여 급히 말을 몰아 나갔습니다. 집 한 채가 산 봉우리에 있었는데 제법 널찍해 보였지요. 늙은 여자가 나와 문을 열고 맞았습니다. 들어가 보니 깨끗한 소복 차림을 한 나이 20 남짓의 아리따운 한 젊은 부인만이 그 늙은 여인과 같이 있었지요. 한 지붕 아래의 방이 상하 2칸인데 상하 칸이 벽을 사이에 두고 문이 통해 있었습니다. 손님을 아래 칸에 들게 하고 좋은 밥과 반찬에 향긋한 술을 내왔지요. 이수기는 매우 이상하여 젊은 부인에게 남편이 어디 갔는가 물어보았습니다. 마침 출타하였는데 이제 곧 돌아올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과연 한 사내가 들어오게 되었지요. 신장이 팔척이고
생김새가 기걸스럽고 건장하였으며 굵은 목청이 마치 우레와 같았습니다. 그는 부인에게 물었지요. 이런 밤중에 웬 사람이 부녀자만 있는 방에 들어와 있느냐? 이거 가만둘 수가 없구나. 이숙이는 크게 두려워하며 곧 나가서 대꾸를 했습니다. 나그네가 한밤중 길을 잃고 간신히 이곳에 도착했는데 주인은 어찌 동정하는 마음은 없고 도리어 책망하는 말을 하시오. 사내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말이 맞소. 내 농담을 한 것이니 염려 마시오. 사내는 마당에 불을 환히 밝히고 사냥한 짐승들을 버려놓았습니다. 노루와 사슴, 멧돼지들이 언덕처럼 쌓였지요. 이숙에는 더욱 두려운 마음이 들었으나 주인은 그를 퍽 반가운 기색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멧돼지와 사슴들을 잡아 가마솥에 넣고 삶는 것이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주인은 등불을 들고 방에 들어와서 수기를 깨웠습니다. 좋은 술이 가득하고 익힌 고기가 소반에 가득 쌓여 있었지요. 이숙이는 주량이 큰 데다가 주인 또한 협객이거니 생각하고 허리띠를 풀고 가슴을 열어젖히고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술이 오르고 기분이 좋아져서 주거니 받거니 술자리가 무르익었습니다. 주인이 문득 앞으로 다가와 수기의 손을 잡고 말하였지요. 당신의 기고를 보니 범상치 않구려. 내가 지극히 원통하여 꼭 죽여야 할 원수가 있는데 의기가 있고 용감하여 생사를 같이 할 만한 사람을 얻지 못하면 함께 일을 꾀할 수 없다오. 당신은 나를 불쌍히 여겨 허락해 주시겠소? 우선 무슨 일인지 말해보시오. 주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이 동네에 살면서 풍족하다는 말을 들었지요. 그런데 10년 전부터 사나운 범 한 마리가 이 근방 깊은 산속 10열이 되는 곳에 와 살며 날마다 마을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떠나갔지요. 우리는 조부모와 부모 형제 3대가 모두 호환을 입었기에 마땅히 이곳을 버리고 떠나야겠지만 피해갈 땅도 마땅치 않고 열흘 동안 잇따라 화를 입고 오직 나 혼자만 남은 것이오. 나 역시 힘이 강하여 반드시 그놈의 짐승을 죽인 후에 거취를 결정하기로 했소. 그래서 그 짐승과 서로 겨룬 지도 여러 해가 지났으나 나와 그 짐승이 힘도 비등비등하고 형세도 비슷하여 승부를 끝내 내지 못했소. 오늘 손님을 뵈니 결코 범상한 분이 아니므로 이에 감히 입을 열었으니 손님은 불쌍히 여기고 마음을 써주시겠소. 이숙이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내 어찌 한번 손쓰기를 아껴 주인의 뜻을 이루어주지 않겠소. 기꺼이 주인을 따라가겠소. 헌데 왜 칼을 가지고 그놈을 진작 찌르지 못하였소? 그놈이 워낙 오래된 노물이어서 내가 만약 칼이나 총을 들고 가면 영락없이 숨어 나타나지 않고 내가 병창기를 들지 않으면 꼭 나와서 덤빈다오. 그래서 그놈을 죽이기 어렵고 나 역시 위험을 생각하여 감히 자주 접근하지 못하였소. 이숙이는 그 집에서 쉬며 매일 술과 고기로 잘 대접을 받아 양껏 먹은 지 10여일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날씨가 쾌청하자 주인이 말하였지요. 오늘 가봅시다. 그러면서 그에게 예리한 칼 한 자루를 주었습니다. 주객이 함께 출발하여 동쪽으로 10여리를 가서 산골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몇 고개를 넘어서니 점점 산과 물이 겹겹이 쌓이고 수목이 빽빽했습니다.
문득 바라보니 골짜기가 트인 곳에 평지가 있었지요. 맑은 시내가 굽이 돌고 시내 위에 바위가 우뚝 서 검푸르게 깎아지른 듯하여 바라보기에도 음산했습니다. 주인은 수기를 깊은 숲속에 숨게 하고 대신 맨 주먹으로 시냇가로 나가 한참 동안 긴 휘바람을 부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뒤에 보니 바위 꼭대기에서 횃불 같은 불빛이 커졌다 꺼졌다 하며 번쩍번쩍 거렸지요. 수기가 숲속에서 자세히 살펴보니 어떤 물건이 바위 사이에 걸렸는데 한 가닥 검은 비단 같았으며 한 쌍의 불빛이 그 사이에서 번쩍번쩍 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그놈을 보고 팔을 번쩍 치켜들고 크게 부르짖었지요. 그러자 그놈이 빠른 새같이 한 번 뛰어 날아와서 주인과 서로 붙들고 늘어지는데 큰 한 마리의 흑범이었습니다. 범이 사람처럼 일어서서 덤비자 주인은 자기 머리로 범의 가슴을 들이박아 그놈의 허리를 꽉 껴안았지요. 사람은 발로 범의 다리를 걸어 범을 기어이 넘어뜨리려 하고 범은 두 다리로 딱 버티고 서서 한사코 넘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밀고 밀리며 서로 진퇴를 거듭하여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수기는 비로소 숲속에서 칼을 치켜들고 뛰어나가 달려들었지요. 범이 보고 크게 으르렁 대니 그 소리에 바위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범이 몸을 빼어 달아나려고 해도 사람에게 꼭 껴안겨서 어쩌지 못하고 미친 듯 발버둥을 치니 눈에서 번갯불이 일었습니다. 수기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곧장 앞으로 가서 칼로 범의 허리를 찔렀지요. 연달아 찔러대자 비로소 범은 몸부림을 치며 땅에 푹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주인은 그 칼을 가지고 범의 배를 가르고 골을 부셔 육장을 만들고 심장과 간을 꺼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을 놓아 울었지요. 석양이 질 무렵 주인은 수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수기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을 흘리고 절을 하여 무한히 감사했습니다. 수기 역시 감동하여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닦았지요. 다음날 주인은 밖에 나가서 큰 소 5마리와 건장한 말 2피를 끌고 왔는데 모두 사람들이 딸려 있었습니다. 피물과 인삼 등을 잔뜩 싣고 또 새로 만든 작은 상자 몇 개를 내어왔는데 거기에도 재물이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 집에 있는 젊은 여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오. 일찍이 값을 후하게 치르고 얻은 양민의 딸이라오. 내가 여러 해 동안 이 재물을 모은 것은 다만 원수를 갚아주는 분을 기다려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 일이오. 사양치 말고 거두어 주시오.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날 것이오. 주인은 말을 마치고 다시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기는 어찌 재물을 받을 까닭이 있겠는가 하여 거절하였지요. 내가 여러 해 마음을 여기에 쏟은 것은 오직 오늘을 위해서였습니다. 손님은 어찌 그런 말을 하시오? 주인은 즉시 일어나서 절하여 인사하고 그 여인을 돌아보고 말했습니다. 너는 이 물건들을 가지고 가서 은인을 잘 섬기거라. 만약 딴 사람을 섬기고 재물을 허비하는 일이 있으면 내 비록 천리 밖에 있더라도 마땅히 알게 될 것이니 반드시 네 목숨을 끝낼 것이야. 주인은 말을 마치자마자 훌쩍 떠나버렸지요. 이수기가 주인을 불렀으나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수기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결국 여인과 재물을 함께 싣고 돌아온 뒤 적당한 남자를 골라 여자를 시집 보내려 하였으나 그 여인이 한사코 마다함으로
결국 자기 부실로 삼았다고 합니다. 병든 아버지를 찾아간 딸.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이성계는 한양을 도읍지로 정하고 궁궐과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남자들은 모두 성을 짓는 데 동원되었지요. 전라도의 도리장이라는 소녀의 아버지도 한양으로 불려가 밤낮으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도리장은 아버지가 걱정되어 매일 잠을 이루지 못하였지요. 얘야, 왜 그리 잠을 못 자니? 아버지가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도리장과 어머니는 아버지 걱정에 그날 밤을 지새우고 말았지요. 다음날 오후 도리장의 집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주인 계시오. 한양에서 정갈이 왔습니다. 한양이라는 소리에 도리장과 어머니는 맨발로 달려나갔습니다. 혹, 제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그게 얼마 전 판교원으로 옮겨가셨다 하오. 도리장과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판교원은 성을 쌓다 다치거나 병이 든 사람들이 가는 구호소였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네 아버지가 병에 들었다니. 이 노릇을 어쩐단 말이냐. 한참 뒤 도리장은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훔치고는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버지를 찾아가겠어요. 어머니는 기겁을 하며 딸의 손과 치마 자락을 붙들었습니다. 네가 그 먼 한양에 어찌 간단 말이냐? 여자 혼자 몸으로는 어림도 없다. 하지만 도리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데 제가 안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어머니, 제가 남장을 하고 다녀올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리장은 당장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옷을 입고 괴나리 보찜을 둘러맨 다음 머리에 페랭이를 눌러 썼습니다. 누가 봐도 영락 없는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끼니 거르지 마시고 꼬박꼬박 잘 드셔요. 아버지를 모시고 무사히 돌아오겠습니다. 도리장은 어머니께 절을 했습니다. 홀로 남으신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실까? 도리장은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조금 걷다 보니 한겨울의 찬바람이 도리장의 온 몸을 칼로 에는 듯 하였지요. 주위와 배고픔에 지쳐 주저앉고 싶어질 때마다 도리장은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이 정도 추위에 지면 안 돼. 아버지를 생각하자. 그렇게 밤낮으로 걷고 또 걷는 사이 한 달 열흘이 흘렀지요. 드디어 한양에 도착한 도리장은 길을 가는 한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도성 근처에 판교원이 있다는데 거기가 어디요? 판교원이라면 여기서 10리는 더 가야 하오만. 고맙소. 참, 이상하기도 하지. 행색은 남자인데 목소리는 여자 같으니. 남자는 고개를 돌려 바쁘게 걸음을 옮기는 도리장을 힐끗 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시나요? 판교원에 도착한 도리장은 여기저기 누워있는 환자들의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지요. 혹, 그새 돌아가신 건 아니겠지? 도리장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아버지, 도리장이 왔습니다. 아버지 딸이 왔어요. 바로 그때 도리장의 등 뒤에서 가냘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내 딸 도리장이라고? 아버지.
도리장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도리장의 얼굴을 감싸 안았지요. 내 딸아,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네가 이 먼 곳까지 나를 찾아오다니. 아버지, 어서 집으로 가요. 도리장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몇 걸음 옮기지도 못한 채 쓰러지고 말았지요. 도리장은 옆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던 의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버지를 업어야 하니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의녀의 도움으로 간신히 아버지를 업은 도리장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요. 언제나 크기만 했던 아버지가 어린아이처럼 가벼웠기 때문입니다. 도리장은 아버지를 업고 고향을 향해 걸었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걷고 또 걸었지만 고향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의식을 잃었지요. 그때마다 도리장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리장의 뜨거운 마음이 전해졌는지 아버지는 눈을 뜨고 딸을 바라보았지요. 얘야, 난 이제 더 못 살 것 같구나. 이러다 너마저 병이 나겠으니 나를 여기 그냥 두고 돌아가렴.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죽으면 죽었지 아버지를 두고는 못 갑니다. 도리장은 힘을 내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합니다. 아버지는 도리장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도리장과 아버지는 서로의 허리를 감싸고 의지한 채 걷기 시작하였지요. 이윽고 도리장과 아버지가 집에 도착하자 동네 사람들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라고 해도 술 몇 잔과 나물 몇 가지, 닭 한 마리가 전부였지만 마을 어른들은 도리장의 효심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용감한 효녀 도리장의 이야기는 임금에게까지 전해지고 말았지요. 임금은 효성이 지극한 도리장에게 상을 내리고 그 이야기를 널리 알려 도리장의 효심을 본받게 하였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남기고 간 선물. 옛날 어느 마을에 예쁜 처녀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처녀는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셨고 아버지는 딸을 사랑하며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거지를 하고 들어온 처녀에게 아버지가 말하였지요. 얘야, 이리 가까이 와 앉거라. 아버지는 처녀 앞에 작은 보자기에 싼 것을 내놓았습니다. 처녀는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어보았지요. 보자기를 풀자 작은 은방울이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아버지, 웬 은방울이에요? 이건 네 어머니가 너에게 남긴 선물이란다. 어머니가요? 그래, 네가 걸음마를 막 시작할 때였지. 네 엄마는 갑자기 이름 모를 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다가 네가 16살이 되면 이 은방울을 너에게 선물로 주라는 말만 남기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단다. 어머니. 그날부터 처녀는 딸랑딸랑 은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해가 지기 전에 들어오마.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지게를 지고 나무를 알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점심때가 지났을 때
살인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벌써 돌아오셨나? 방문을 열고 내다본 처녀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저게 뭐야? 호랑이잖아. 덜컥 겁이 난 처녀는 얼른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어슬렁어슬렁 걸어온 호랑이가 앞발로 방문을 툭툭 쳤습니다. 처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뒷문으로 살금살금 빠져나와 아버지가 나무를 하러 간 산 쪽으로 후다닥 뛰어갔습니다. 낌새를 알아차린 호랑이가 처녀를 뒤쫓았지요. 안 돼. 처녀는 있는 힘을 다해 뛰다가 머리에 꽂고 있던 찬빗을 빼서 휙 하고 던졌습니다. 그러자 호랑이 앞에 툭 떨어진 찬빗은 이상한 빛을 내더니 하얀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러더니 험한 산으로 변하여 호랑이 앞을 가로막았지요. 호랑이가 험한 산을 헉헉거리며 넘는 동안에 처녀는 멀리, 더 멀리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재빠른 호랑이는 금세 처녀를 쫓아왔지요. 처녀는 있는 힘을 다해 뛰다가 허리끈을 풀고 치마를 휙 하고 벗어 던졌습니다. 호랑이 앞에 떨어진 치마는 이상한 빛을 내더니 하얀 연기를 내뿜었지요. 그랬더니 연꽃이 가득 핀 연못으로 변했습니다. 호랑이가 허우적거리며 연못을 건너는 동안 처녀는 멀리, 더 멀리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재빠른 호랑이는 다시 처녀를 쫓아왔지요. 안 돼. 이렇게 죽을 순 없어. 처녀는 있는 힘을 다하여 뛰다가 신고 있던 집신 한 짝을 벗어 휙 하고 던졌습니다. 호랑이 앞에 떨어진 집신은 이상한 빛을 내더니 하얀 연기를 내뿜었지요. 그러더니 높은 낭떠러지로 변했습니다. 호랑이가 엉금엉금 기어서 낭떠러지를 내려오는 동안 처녀는 더 멀리 도망갔지요. 제 아무리 호랑이라도 저 낭떠러지에서 내려오긴 힘들 거야. 이렇게 생각한 처녀는 숨을 몰아쉬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날쌔고 재빠른 호랑이는 어느새 처녀를 쫓아왔지요. 금방이라도 덤벼들 기세였습니다. 깜짝 놀란 처녀는 엉겁결에 푸른 저고리의 앞 고름을 떼어 휙 하고 던졌지요. 호랑이 앞에 떨어진 앞 고름은 이번에도 이상한 빛을 내더니 하얀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러더니 깊고 넓은 강으로 변하였지요. 호랑이가 허우적거리며 강을 건너는 동안에 처녀는 멀리 더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재빠른 호랑이는 또다시 처녀를 쫓아왔지요. 호랑이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데 이제 처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어머니가 남겨준 은방울 뿐이었습니다. 안 돼. 이건 던질 수 없어. 힘껏 소리친 처녀는 너무 지쳐서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호랑이는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쓰러진 처녀 주위를 어슬렁어슬렁 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우르르 쾅쾅 소리가 나더니 번쩍하고 번개가 내리꽂혔습니다. 깜짝 놀란 호랑이는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을 쳤지요. 호랑이는 그 자리를 떠났지만 처녀는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숨을 거둔 것이었지요. 날이 가고 해가 바뀌자 처녀가 숨을 거둔 자리에서 꽃이 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준 선물인 은방울은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어났고 어머니를 그리는 애틋한 마음은 향기가 되어 온 세상으로 퍼졌다고 합니다. 장사가 된 바보. 옛날 충남 철마산 근처에 조씨 성을 가진 힘센 장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천하의 장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는 무식한 데다가 미련하고 힘도 없는 바보였지요. 그러니 자연히 이웃 사람들에게 업신 여김을 당하고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되곤 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철마산으로 나무를 하러 올라가게 되었지요. 따뜻한 봄날이라 산에는 풀과 꽃들이 서로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도사 한 사람이 나타났지요. 그래서 조씨가 머뭇거리고 있는데 도사가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어떤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무슨 선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나는 철마산의 산신령이다. 너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두 가지가 있단다. 하나는 지혜이고 또 하나는 큰 힘이다. 네가 달라는 것 하나를 줄 터이니 말해보거라. 이 소리에 그는 문득 힘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친구들에게 바보라고 놀림을 받을 때마다 허약한 그는 힘으로라도 친구들을 제압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지요. 힘을 주십시오. 그러자 산신령은 그의 뺨을 3번 세게 때리고는 사라지는 게 아니겠어요? 별 이상한 꿈을 다 꾸었네. 그는 꿈에서 깨어나 뗄나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힘이 솟아나며 나무하는 낫자루가 쑥 빠지는 게 아니겠어요? 할 수 없이 소나무 한 그루를 손으로 뽑아보니 쉽게 뽑히는 것이었습니다. 천하장사 부럽지 않을 만큼 힘이 뻗쳐오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이 신기한 사건에 스스로 놀라면서 칡덩쿨 여러 개를 꼬아 끈을 만들어 순식간에 집채만한 나무찜을 묶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힘이 센 대신 무지와 미련은 더해만 갔습니다. 그의 여름 몹시 더운 복날이었지요. 그는 소금 10가마를 짊어지고 소원에서 태안까지 운반하기 위하여 한티제라는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비오듯 흐르고 숨은 턱에 닿았지요. 지나가던 사람이 보다 못해 말했습니다. 여보게 조씨, 좀 쉬어가게. 그제야 그는 지게를 받쳐놓고 땀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쉬다가 다시 소금 가마니를 재고 한티제를 넘어 태안 쪽으로 갔지요. 그런데 얼마쯤 가니 또 힘이 들고 더워서 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쉬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한 조씨는 오던 길을 되돌아 다시 한티제로 가더니 조금 전 쉬었던 그 자리에서 지게를 받쳐놓고 또 쉬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이 그를 보고 이상하게 여기며 물어보았지요. 이보게 조씨, 왜 되돌아왔나? 그는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쉬어가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미련한 그의 힘은 공익을 위하여 크게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철마산에는 절터가 있습니다. 그 절을 지을 때 그는 다른 사람보다 100배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지요. 그가 운반한 주춧돌은 그야말로 집채만 했습니다.
조 씨가 장정이 되면서 힘이 천하의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였지요. 그때 태안 장터에서 불량배 땡중이 장사꾼들을 몹시 괴롭혔습니다. 그는 장날마다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돈을 빼앗았지요. 그래도 누구 하나 그 땡중을 상대해 싸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땡중의 힘은 조씨 못지 않았으며 성품까지 포악하여 사람들은 그에게 돈을 빼앗기면서도 항의하지 못하는 처지였지요. 어느 장날 조씨는 거하게 술을 먹고 땡중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선량한 주민들을 괴롭히는 중을 혼내주겠다는 마음을 먹었지요. 그래서 싸움을 시작했으나 그 땡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은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싸움이 저녁 때가 되어도 끝이 나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모두 지쳐 있었고 구경하는 사람들까지도 등에서 땀이 흐를 정도였습니다. 주민들은 조 씨가 이겨주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지요. 이윽고 그가 마지막 힘을 쓰면서 큰 울음소리를 지르고 땡중을 번쩍 들어 저만치 내동댕이 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너무 힘을 많이 쓴 관계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그런데 그가 주저앉은 자리는 상인이 천막을 치기 위하여 박은 쇠말뚝 위였습니다. 쇠말뚝이 찔린 몸에서 붉은 피가 흘렀지요. 결국 이 싸움에서 조 씨와 땡중 두 사람 모두 죽음으로 판가름을 했습니다. 조 씨가 얼마나 힘이 센 장사인지 그가 옮겼다고 하는 철마산 절터에 남아있는 집채만한 주춧돌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투명 인간의 제주. 옛날 어느 바닷가에 여동생과 함께 사는 인디언 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남들 눈에 자신이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남다른 재주가 있었지요. 이 재주 덕분에 그는 적들 사이로 몰래 숨어 들어가 적들의 계획을 모두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보이지 않는 강한 바람이라 불렀지요. 마을 아가씨들은 그를 남몰래 좋아하며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 처음으로 날 알아보는 아가씨와 결혼할 거야. 어느 날 보이지 않는 강한 바람이 여동생에게 말하였지요. 이 말을 전해 들은 많은 아가씨들이 그를 보려고 바닷가로 몰려왔습니다. 그는 몰려든 많은 아가씨들 가운데 누가 진실한 사람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날마다 날이 저물고 내가 돌아올 때 아가씨 한 명과 바닷가를 걷거라. 그런 다음 아가씨에게 내가 보이냐고 물어보아라. 알겠지? 다른 사람과 달리 여동생은 늘 오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오빠의 부탁대로 하였지요. 우리 오빠가 보이나요? 여동생의 말에 모든 아가씨들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대답을 들은 여동생이 다시 물었지요. 오빠가 끌고 오는 썰매에는 무엇이 들었나요? 여동생의 질문은 늘 같았지만 아가씨들의 대답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강한 바람은 썰매를 끌고 오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 마을 족장에게는 딸 셋이 있었습니다. 이 딸 가운데 셋째 딸이 가장 상냥하고 착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지요. 셈이 많은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셋째 딸을 미워하며 못살게 굴었습니다. 셋째가 제 발로 집을 나갔어요. 셋째 딸에게 누더기 옷을 입히고
얼굴에 흉터를 내어 집에서 쫓아낸 두 언니는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 두 딸도 보이지 않는 강한 바람과 결혼하고 싶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둘은 바닷가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 되자 여동생은 두 딸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었지요. 늘 그렇듯 여동생은 두 딸에게 오빠가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잘 보입니다. 두 딸은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오빠 어깨에 무엇을 둘렀나요? 가죽으로 된 끈을 둘렀지요. 이번에도 두 딸들은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지요. 보이지 않는 강한 바람의 어깨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이리저리 떠돌던 셋째 딸이 보이지 않는 강한 바람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셋째 딸은 몸을 단정히 하고 그의 집으로 가보았지요. 여동생은 셋째 딸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여동생은 셋째 딸을 데리고 바닷가로 나갔지요. 우리 오빠가 보이나요? 아니요, 보이지 않습니다. 셋째 딸 대답에 여동생과 보이지 않는 바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말한 아가씨는 없었거든요. 보이지 않는 바람은 있는 그대로 말하는 셋째 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아가씨라면 평생 사랑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오빠가 보이시나요? 여동생이 다시 묻자 그제야 셋째 딸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지요. 썰매에 무엇을 싣고 오나요? 무지개입니다. 셋째 딸의 대답에 여동생은 더욱 놀랐습니다. 어깨에는 무엇을 둘렀나요? 은하수입니다. 여동생은 셋째 딸이 첫 물음에서 진실을 말했으니 오빠가 모습을 드러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강한 바람과 여동생은 셋째 딸을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씻겨 주었지요. 그러자 얼굴의 흉터가 사라지며 예쁘고 고운 본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얼마 뒤 셋째 딸은 보이지 않는 강한 바람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족장의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매우 부러워하였지요. 결혼한 뒤에도 셋째 딸은 착하고 지혜로운 생각으로 남편인 보이지 않는 강한 바람이 더 훌륭한 전사가 되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